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온 이승훈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아실 만한 싸이월드, 네이트온, 그다음에 인터파크와 같은 기업들에서 플랫폼을 직접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플랫폼 기업들이 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도 실은 플랫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플랫폼을 이해하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얼마나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최근에 나온 소식들, 어떻게 보면 뉴스들을 보시면요, 되게 플랫폼에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죠.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G마켓을 많이 아시는데요. 무려 3조 4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신세계라는 기업의 시가총액, 즉 신세계 기업의 총 기업 가치를 합치면 2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세계가 무려 3조 4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G마켓이라는 일종의 인터넷 유통망을 인수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세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기업입니다. 그 유통기업이 이제는 G마켓이라는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를 자기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요새는 많이 아시죠?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 싸게 팔고 하는 그런 걸로 아시는데, 당근마켓의 기업 가치가 무려 3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즉 당근마켓은 최근에 3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로 1,800을 유치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근마켓이 신세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기업의 사이즈로 보면 국민은행의 20분의 1, 즉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장을 하고 나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무려 33조까지 치솟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런 종류의 기업 가치를 가진 유일한 이유는 플랫폼이란 단어를 자신의 기업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모두가 플랫폼이란 단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된 사건들입니다. 즉, 플랫폼이란 단어가 되게 우리에게는 가깝게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멀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플랫폼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플랫폼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업 모델인가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기준으로 1등인 기업부터 10등까지 쭉 뽑아보면 1등이 애플이고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아마존. 즉, 이 글로벌 탑 10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기업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400조 정도 추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기업 가치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을 찾아보면 그 중에 무려 7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의 기업 가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이미 뚫어낸 지 오래됐고요. 예전에 인류가 가졌던 기업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보였던 기업은 기껏해야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미 5개의 기업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만큼 플랫폼 기업은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냐면 돈도 이 플랫폼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사람들, 즉 우수한 인재, 개발자 혹은 기획자, 그런 사람들도 플랫폼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도 이 플랫폼 기업으로 모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단순하게 이들이 무언가 되게 획기적이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약간 집어삼키고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진격의
이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플랫폼의 개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랫폼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 나이키다, 신발 가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이키는 신발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팝니다. 아주 우리가 알기에 되게 상식적인 시장이죠. 즉 어떻게 하면 상품을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상품을 고객의 머릿속에 잘 인식시킬까? 그들의 어떻게 소비자가 내 상품을 좋아하게 만들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즉 기업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단면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어떻게 다른가? 플랫폼을 보시면 이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를 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플랫폼은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일종의 시장의 운영자가 되는 거죠. 즉 시장에 참여하는 양면 시장의 참여자들 모두를 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시장 자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자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의 기업, 즉 글로벌 탑 10에 속해 있는 7개 기업들을 가지고 살짝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우리나라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글은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과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뭘로 연결하느냐? 검색 엔진으로 연결하죠. 물론 검색 엔진은 네이버에 있는 검색바랑 같습니다. 단지 검색바에다 뭔가를 넣었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잘 아시죠?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버가 있죠. 즉 열심히 컨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가 있고 이를 찾아서 보는 유튜브 시청자가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아마존은 그냥 아마존보다는 쿠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갖고 그냥 말씀드려 보시면 구글은 그 어떤 지식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그 어떤 영상도 유튜브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존 자기가 상품을 팔진 않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약간 독특하게 자기가 물건을 사다 파는 형태를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원초적인 모습은 여러분이 G마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는 결코 자기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지 말아라. 카카오 가지고 그런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즉 보시면 플랫폼 사업자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시장의 운영자인 거죠. 자, 애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이폰을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의 80%는 제조업이지만 나머지 20%는 애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OS와 SDK 그리고 앱스토어라는 애플의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OS가 기본입니다. 즉 애플은 디바이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디바이스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OS를 만들음으로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자, 즉 애플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들과 애플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 어플리케이션 유저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7개 기업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중요한 기업들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7개 기업들은 모두 플랫폼 방식, 즉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즉 플랫폼이라는 사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늘 봐왔던 단면 시장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양면 시장이고 양면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운영자가 됩니다. 시장의 운영자가 되고 그래서 그 시장을 한 번 장악하게 되면 이 운영자의 지위는 상당히 공고해집니다. 즉 아무나 그 지위를 다시 뺏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독점성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성립되어집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가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러분이 궁금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싶은데 찾아봐야 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서관을 가시거나 책을 뒤져보시거나 혹은 진짜 이쪽에 대해서 잘할 것 같은 교수나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죠. 근데 이제는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구글에 혹은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죠. 즉, 뭐 박찬호가 지금 현재 방어율이 얼마일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믿습니다. 즉, 구글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라는 영역에서의 플랫폼 방식은 우리 시장의 참여자인 지식의 공급자와 지식의 소비자가 모두 인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검색 없이 못 사는 상황에 들어왔죠. 이게 바로 시장이 이 플랫폼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방식을 인정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최근에 카카오 택시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택시가 나온 지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카카오 택시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 택시를 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 나가 손을 들어서 빈 택시를 잡았죠. 이제는 앱으로 집에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 택시 인더스트리가 바뀌었습니다. 택시 인더스트리가 예전에는 어찌 보면 공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다 닫혀진 택시 기사님과 승객 간의 관계였어요. 즉 택시를 타고 나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도 손님들의 평가를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안에서 담배도 안 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잘 하십니다. 택시 난폭 운전도 많이 줄었고요. 즉 카카오가 만들어낸 택시 시장에서의 변화는 그런 종류의 변화입니다.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택시를 모으는 기사님들도,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이 새로운 방식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는 성립됐고 지금 25만 명의 택시 기사님들 중에 23만 명이 카카오 택시에 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1,000만이 카카오 택시를 쓰고 있죠. 자, 우리가 뭐 이제 밤에 누워서 앱으로 내일 먹을 음식을 주문하거나 내일 받을 뭐 책을 주문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고요.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혹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이 되나? 라는 거를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즉 어찌 보면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플랫폼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플랫폼의 성립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이 한번 성립되고 나면 이전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는 뭐 비용적으로 우월할 수도 있고 품질적으로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 오는데 배달하지 말고 나가서 꼭 먹어라. 이제 더 이상 배달이 안 된다. 라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시장은, 플랫폼은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을 성립시키는 일종의 새로운 사업 모델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여러분 집에 중고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겠다고 사놓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그런데 사놓고 나서 안 탑니다. 뭐 빨래거리로 쓰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엔 그냥 놔뒀어요. 놔두다가 녹도 쓸고 그러다가 이제 쓰레기로 버리게 되죠. 근데 지금 예전에 그런 중고를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중고나라라고 네이버 내에 카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죠. 근데 갑자기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났습니다. 당근당근하기 시작했죠. 즉 내가 이 자전거를 뭐 누군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상상이에요. 근데 당근은 그냥 잘만 옆에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냥 내 아파트 앞까지만 끌고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타던 자전거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팔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전거는 나에게는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또 나름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등가 거래가 아닙니다. 즉, 그 중고나라는 일종의 우리가 예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오픈마켓의 중고 버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당근마켓이 나타나면서 만들어낸 변화는 뭐냐면요. 그냥 이웃사람과 뭔가를 안 쓰는 게 있으면 나눠보세요. 라는 형태의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사회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당근당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
시장의 거래액이 20조 원이 된다는 등 새로운 종류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즉 당근은 그런 방식으로 중고라는 커뮤니티라는 그러한 단어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근이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되는 순간 신세계가 2.5조인데 당근은 5년 만에 3조를 만들어 버렸죠. 즉 어찌 보면 유통이라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주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이란 단어를 잘 활용했을 때요. 자,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제대로 된 이러한 방식은 이제는 되게 좋은 거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매력적인 도구. 즉 뭐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은 매력적이어야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원칙이 공정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즉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거든요. 운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을 하면 사람들, 참여자들은 운영자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저는 플랫폼을 이제 광장형, 시장형, 인프라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너무 복잡하게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광장형은 약간 좀 시끌시끌한 동네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움직이고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곳인데요. 구글을 보시면 구글에서 저희가 뭔가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는데 나온 결과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어떻게 믿으시나요? 네이버가 뭔가 결과를 줬는데 그 결과를 믿고 있는 저희를 보면 저희도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쉽게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짜잖아요. 그 알고리즘의 기반에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구글의 알고리즘이 뭔가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다수결입니다. 즉 구글은 보다 많은 사람이 인정해준 지식을 구글 검색 결과의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즉 어찌 보면 전 세계의 특정 지식, 예를 들어 뭐 모차르트가 됐건 혹은 르네상스가 됐건 특정 지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구글 첫 페이지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영광입니다. 근데 그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준 지식을 구글 검색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구글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수결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지식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을 인정해줬다는 관점, 이 인정의 개념은 일종의 레퍼런스를 했다는 개념이고 혹은 인용해 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보다 많은 사람이 인용해 갔으니까 내가 쓴 지식이나 주장이나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니까 공급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다수결 원칙은 되게 공정하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뭔가 리포트를 쓰던 사업계획서를 쓰던 뭔가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은 너무나도 안전한 도구입니다. 원칙 자체가 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이 이걸 쓴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요. 라고 하는 원칙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양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원칙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구글은 검색이라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엣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안 쓰실 테니까 뭐 길게 설명 안 드릴 텐데 페이스북은 그 안에서 뉴스를 피딩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뉴스가 예를 들어 좀 더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거나 혹은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유하기를 많이 받는다거나 하면 이 뉴스의 랭크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뉴스가 피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승인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바탕으로 뉴스가 피딩되는 방식, 이게 페이스북의 방식입니다. 자, 뭐 광장형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입니다. 뭐 지식이나 웹상의 뉴스나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전부 디지털이죠. 약간 어찌 보면 아무리 퍼서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형으로 들어가면 약간 달라집니다. 시장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돈이 오간다는 얘기죠. 가치가 오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플랫폼, 즉 광장형 플랫폼과는 조금 다르게 심각해집니다. 아마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데 이들 양쪽에게 약간 다른 종류의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파는 사람에게는
이 아마존이란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때 가장 중요한, 즉 소비자가 느끼기에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인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존이 대신해 줍니다. 물론 반품도 대신해 주고 고객 서비스도 대신해 줍니다. 즉 셀러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기에 좀 번거로운, 하지만 아마존이 하면 훨씬 더 표준화되고 그리고 소비자가 훨씬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러한 세일즈 이후의 프로세스를 아마존이 대신해 주는 거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인터넷상에 사니까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이 물건이 배송되어 오는 것을 아마존이 보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는 이 물건을 내일 모레부터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이 플랫폼 사업자가 보증을 안 해주게 되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 양면의 니즈, 즉 물건을 삶에 있어서 배송이 중요한 이유, 또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배송이 불편한 이유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마존의 방식입니다. 자, 아마존이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공정한가라고 하는 것은 양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1년에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이 멤버십을 이제 구매해서 쓰는데요. 1년에 119불입니다. 대충 한 달에 10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이죠. 12,000원이면 모든 배송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배송이 무료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상품이 무료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존은 거의 이것을 90%까지 맞춰놨습니다. 즉 거의 모든 상품이 아마존 프라임 대상 상품이니까 실은 아마존에서 119불을 내면 1년에 모든 배송, 거의 모든 배송이 무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존 프라임을 쓰고 있죠. 물론 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이 셀러들을 위한 도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사람들은 아마존 프라임을 샀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풀필먼트 아마존이 직접 배송하지 않는 상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도 90%라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도구들은 상당히 공정하다라고 하는 레벨을 좀 떠나서 약간 복지라는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셀러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이 이걸 안 해줬으면 나 어쩔 뻔했어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물건을 샀다가 내가 반품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반품할 수 있고 그 반품의 대상이 셀러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이건 아마존 복지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정성을 떠나서 뭔가 플랫폼이 베푼다는 이미지까지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카카오택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카카오택시는 진짜 뭐랄까 플랫폼이 성립됐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 집에서 스트레스 없이 앱으로 차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콜택시 부르면요 빨리 안 나오면 기사님이 막 전화 걸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 나름 이 카카오택시에서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룰에 의해서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식이 인정됐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도 큰 짜증을 안 냅니다. 자, 이러한 방식까지는 좋았고 그래서 이제는 1,000만 명이 카카오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가 공정했느냐라고 하는 그 면에서 카카오가 좀 걸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도구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고 기사님들에게 99,000원짜리 멤버십을 팔고 그리고 카카오가 카카오티 블루라는 자신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의 행태를 보였을 때 플랫폼의 참여자인 승객들, 요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의 공급자인 기사님들이 모두 다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사태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카카오택시 사태를 보실 때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인프라 쪽에서는 애플 얘기는 뭐 아까 좀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카카오 대비 욕을 덜 먹고 어찌 보면 약간 좀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렇습니다. 네이버는 전형적인 인프라 플랫폼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애플이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는 인프라, 즉
그 커머스라는 영역에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를 보시면요. 네이버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스토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내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 때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내가 무언가 나는 무슨 물건을 팔고 나의 브랜드명은 뭐고 나의 상품은 뭐다라고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구글 검색에 리스팅이 되어집니다. 즉 구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검색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스토어 시장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셀러가 한 30만 정도 넘어서면서 네이버 페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네이버가 참여하지 않아요. 네이버는 무언가 거래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도구들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안에서 수수료를 가져가죠. 페이에서의 수수료,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 검색에서의 수수료들을 가져가죠. 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자, 즉 인프라 플랫폼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양면 시장에서 시작돼서 양면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받기 위한 매력적인 도구와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은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죠. 근데 플랫폼의 경쟁을 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대부분 다 몸집 키우기 경쟁입니다. 누가 먼저 커지냐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남대문 시장은 어느 때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남대문 시장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대문 시장이 좀 깨끗해지고 뭔가 좀 친절하다는 소문이 났다라고 그냥 가정해보죠.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셀러도 남대문 시장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그 물건을 하려면 동대문 시장에 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동대문 시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은 보다 구색이 많아지고요. 또 셀러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소비자가 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구매자가 몰리기 시작하면 판매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또 판매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또 구매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번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앞에 달려가는 시장을, 즉 동대문 시장이 남대문 시장을 따라잡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잖아요. 선순환으로. 그럼 이게 바로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플랫폼의 경쟁에 있어서의 원칙입니다. 즉 플랫폼은 무조건 빨리 커지는 것이 시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오픈 투 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은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커왔습니다. 구글은 그래서 90%의 마켓시를 갖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전 세계 30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5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커지는 것이 숙제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장형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마 쿠팡일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쿠팡을 제외하고도 수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커머스 플랫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쿠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밑에 있던 위메프 같은 약간 상대적으로 작은 플랫폼들은 점점 소비자도 줄고 셀러도 줍니다. 소비자가 주니까 셀러가 또 빠지겠죠. 셀러가 주니까 품목이 줄어드니까 소비자가 덜 오겠죠. 여기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제일 작은 플랫폼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SSG가 어떻게 했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G마켓을 샀죠. 그래서 G마켓과 SSG가 합쳐져서 쿠팡에 대항하는 어떤 일종의 연합군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쿠팡의 이야기. 즉 쿠팡은 그런 맥락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2, 4분기, 즉
2021년 2, 4분기만 해도 전년 2, 4분기 대비 71%를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71%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성장을 내가 쿠팡이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성장을 쿠팡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은 연간 보통 한 15%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15% 성장하던 시장을 71%까지 성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성장 대비 나머지 시장은 쿠팡 스스로가 성장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상당히 상식스럽지 않죠. 롯데 신동민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주주로부터 보전받는 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다. 즉 적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는 내면 안 되는 나쁜 일이죠. 그런데 플랫폼은 적자를 늘상적인 일처럼 냅니다. 쿠팡은 상장을 했고요. 상장을 할 때 4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 한 달에 얼마나 들어왔나. 1,500만 정도가 쿠팡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8월에는 2,300만 명이 쿠팡을 먼슬리 한 달에 방문하고 있어요. 그럼 그중에 충성 고객이 몇 명이냐? 대충 35%, 32%가 충성 고객이고 대충 숫자로 따지면 거의 500만에 가깝습니다. 500만에 가깝다는 얘기는 로켓 와우라는 한 달에 2,900원짜리 프로그램을 사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프라임처럼 나는 물건을 살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쿠팡에서 살래 라고 선언한 사람들 숫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상장하던 2020년 말 기준으로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즉 내가 들고 날고 하는 현금이 어느 정도 파지티브다, 이제 플러스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즉 5천억에 육박하는 적자는 그래도 계속 끌고 갑니다. 즉 플랫폼은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손익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규모죠. 현금은 사업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금이 떨어지면 부도가 나니까요. 근데 현금은 그렇다고 치고 유일하게 이 플랫폼이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다, 트래픽이다, 그리고 충성 고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플랫폼이 한번 커져서 공급자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소비자가 늘어납니다. 자, 쿠팡으로 생각해 보시죠. 쿠팡에 손님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플랫폼들은 무너지고 쿠팡에서만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물건이 좀 더 다양해지겠죠. 예를 들어 통영굴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통영굴을 만들어낸 생산자가 굳이 여러 개의 플랫폼과 거래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즉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면 결론은 뭐냐면 시장에서 독점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독점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간의 경쟁에 있어서 한 번 앞서 튀어나가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1등 사업자를 후발 사업자가 잡아내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카카오택시에서 예를 보시면 되게 명확하죠. 카카오가 25만 대 택시 중에 23만 대가 카카오가 장악했습니다. 자, 2등인 UT라는 SK텔레콤이 하는 그 택시 플랫폼은 카카오택시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2개의 앱을 다 갖고 계세요. UT를 누르면 내 주위에 가까운데 빈 택시가 있을 가능성은 카카오택시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의 확률로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10배의 확률로, 높은 확률로 빨리 오는 택시를 부르시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교차하는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은 독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플랫폼 간의 경쟁은 그런 맥락에서 독점이라고 하는 관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독점 플랫폼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6.25랑 합병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야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이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정점에 혼자 서서 승리를 선언한다면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도 다 박수를 치면서 인정해 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어차피 그 플랫폼이 열심히
제공해준 베네핏을 누렸을 테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경쟁을 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싶은 또 하나의 되게 유혹적인 선택이 뭐냐면 그냥 안사하고 합병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합병을 인정을 안 했고요. 그러려면 요교를 팔아라 라고 하는 심결을 줬는데요. 보시면 왜 이런 공정위가 이런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배민이 수수료 체계로의 변화, 그다음에 요교가 식당에 대한 특정 식당에 대한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배달 시장에서의 독점적 플랫폼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시킬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독점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드리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독점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배민처럼 혹은 미국의 우버나 카카오택시처럼, 카카오택시도 이미 독점이죠. 우버처럼 약간 독점까지 못 간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지향점은 무조건 독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독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은 독점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랫폼은 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돈을 벌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수수료를 받게 되면, 내가 돈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수수료를 안 받는 거잖아요. 즉 수익화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고 경쟁을 하는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택시처럼 드디어 거의 독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명시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면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은 성공한 플랫폼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은 돈을 벌기는 엄청나게 법니다. 근데 그들은 그 돈을 버는 행위를 되게 감추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가치 추구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글은 모두의 지식, 즉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미션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 풍선을 띄워서 아직도 전 세계의 한 35% 정도는 인터넷 액세스가 안 되거든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곳에다가 인터넷 접속망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고서들을 다 스캔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지식을 디지털화시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웨이모라는 무인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가장 많이 실험한 것이 구글입니다. 즉 구글은 이 지리 정보도 검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다라는 관점에서 지도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또 에너지에 대한 혹은 환경에 대한 얘기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구글이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하나의 숙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즉 되게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은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은 뭐냐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모릅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그런 맥락에서 세상에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착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행위로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뉴스, 즉 인터넷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4,000개의 언론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다 이 빨간 점이 다 닫은 신문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널리스트, 즉 글을 써서 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글쟁이들이 한 반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저널리즘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저널리스트를 육성하고요. 어떻게 글을 쓰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글을 잘 못 쓰잖아요. 심지어는 기자들도 글을 잘 못 쓰죠.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팩트 베이스의 글을 잘 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육해서 저널리스트를 육성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글들을 사서 뉴스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스스로를 언스토어라고 표현해요. 즉 아마존은 언제나 예전의 유통망,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망은 실은 소비자 편은 아니었거든요.
느낌이 뭐 소비자 편인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실은 셀러들한테 물건을 사서 내가 파는 형태의 유통망 자체가 수익 추구 모델이었죠. 근데 아마존은 나는 수익을 추구하는 유통망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뭐 이를 얼마나 누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마존이 현재 하고 있는 미국에서 원데이 딜리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코드, 즉 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이 다운타운, 즉 아까 말씀드린 풀필먼트 센터가 이제 물류센터인데요. 물류센터와의 거리가 멀지 않은 다운타운 혹은 메트로폴리탄 뭐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원데이 딜리버리, 즉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시스템이 거의 완결됐고요. 이 원데이 딜리버리를 미국 전역으로 완성하겠다는 게 아마존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즉 아마존이 뭐 돈을 잘 벌긴 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일종의 클라우드에서 돈을 많이 벌고요. 이 이커머스라는 영역에서는 아직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커스터머 옵셉션이라는 이 아마존의 어찌 보면 저는 고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믿게 되는 거죠. 즉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 드린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양면 시장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사업 방식이에요. 자,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합니다. 매력적인 도구를 만들고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성립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고 누가 빨리 독점에 근접한 규모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점이 되고 나면 실은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시대는 이미 왔고요. 저희는 이제는 플랫폼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시대는 좀 점점 더 공고화될 것이고 이미 더 다양한 영역, 당근마켓에 출연했듯이 이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양면시장 참여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면서 선량해야 한다는 새로운 종류의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행위도 어찌 보면 플랫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선한 한 플랫폼이 등장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